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연속 인하를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2.4 기존 2.4% 전망에서 2.2%로 0.2%포인트 조정됐습니다. 자,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진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 금통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장이 그대로 반영하면서 현재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0.16%, 그래도 개장 초반보다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500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2,507포인트 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50%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695포인트 선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수급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수급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946억 원 팔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이 오늘은 삽니다. 396억 원, 798억 원 각각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처럼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팝니다. 504억 원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네요. 639억 원 순매수 우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진영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곤 했었죠. 삼성전자 0.53% 하락하면서 56,000원 선 지켜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면에서 밸류업 계획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16만 4,5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현대차 0.23% 상승하면서 22만 1,500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이 있으면서 상승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 좋은 가운데 금융주 같은 경우 0.71% 하락합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었는데 금통위 결정과 더불어서 약세 계속해서 보입니다. 0.81% 하락하면서 97,9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AI 대장주 1.23% 오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도 0.82% 상승세 유지하면서 어제 이어서 반등세 이어갑니다. 30만 8천원 선 지금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상승세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대, 에코프로도 1.66%대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에코프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쪽 눈에 띄는 쪽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 트럼프 프리존으로 좀 분리가 되는 엔터주들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JYP 엔터가 2%대 강세 보이면서 75,5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이외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간 외에 강세를 보였던 CBDC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디지털 화폐 CBDC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첫 결제 시연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주로 한네트 개장 초반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좀 풀려있는 모습인데 17%대에서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린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한네트 17% 급등, KCT도 7%대, 포스뱅크도 4%대 강세 유지하고 있는 점,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AI 관련주 안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AI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네이버 현재도 1.23% 상승세 유지해주면서 20만 5,500원 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점도 체크 가능합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시죠. 롯데그룹주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롯데그룹이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도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관련돼서 롯데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롯데지주도 2.39%, 롯데케미칼도 3.6%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6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하락세 보였지만 달러는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0원 부근에서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95.20전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주요 섹터의 하락 순환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브테마의 가속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이슈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 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금리 인하였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힘들었었는데요. 동결이냐 인하를 두고 결국 한은의 선택은 인하였습니다. 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선택하면서 내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또 LG 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또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용어마드 쿠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동결 쪽에 조금 더 마지막에는 무게가 실리는 듯했는데 의외의 결정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솔직히 동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좀 놀라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그 요소들을 보면은 금리를 내릴 요소들하고 동결시킬 요소가 둘 다 같이 존재했으니까 이번에 예측하기가 어려웠죠. 이번에 2분기 성장률하고 3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2분기는 마이너스 나왔고 3분기는 0.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진한 성장률을 보고 그다음에 부진한 내수를 본다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환율이 불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부동산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지출은 그렇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금리가 너무 낮으면은 또 그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너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단점을 그 비교할 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뭐 한은에서는 그 비중이 달랐나 보죠. 네. 그렇지만 요즘 그 정부 압력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믿으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게 지출로 이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선 금리를 내렸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번에 어떤 면에서 좀 모험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좀 그래야지 좀 성장률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네.
사실 직전 조사까지도 뭐 이런 전문가들 폴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동결 쪽에 찍었다는 말이죠. 왜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다른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이날을 점치셨어요? 그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최근 몇 주 사이에 분위기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네. 지난주부터 연락을 주시는 쪽에는 저는 뭐 이미 기사로 나갔으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갈릴 거다. 그런데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인하를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지금 예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예외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동시에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치도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뭐 이것도 사실은 저는 불가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정 전망을 하면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을 2.2로 낮췄는데 네. 2.2라고 하는 숫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중반부터 제가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숫자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숫자를 자세히 봤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2회 연속 인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수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는 데 판단은 거기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느는 숫자를 갖고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네. 스탠스를 얘기하니까요. 네.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 더 2026년도까지 한은의 경제 성장률의 하향폭이 좀 큽니다. 내년도는 1.9%, 네. 2026년도는 1.8%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계를 보니까 이번에 2회 연속 금리 인하가 왜 채권 전문가들은 서프라이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에 네. 2회 연속 인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네, 2008년 8월부터 거의 1년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거든요. 복귀해 보면 1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아직 위기는 아니죠. 하지만 한은이 글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올렸던 이번 한은의 이 구성원들이 과연 금리 인하를 2회 연속했다라는 것이 또한 내년도와 2026년도 성장률을 낮췄다라는 것이 아직은 침체는 조금 멀어 보이지만 혹시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을 미리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하 선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럼프라는 변수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할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그 요동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끝에 가서는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그건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관세율은 뭐 거의 말할 때마다 좀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특히 얼만큼 치겠느냐 그런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가지고선 트럼프의 어떤 효과는 아직 여기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의 경기가 트럼프 없어도 지금 상당히 낮아질 것 같다는 염려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년 성장률만 보면은 아직도 2.2%라고 하면 이게 우리 잠재 성장률에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금년 성장률을 재조절했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금리 인하가 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잠재적 성장률 정도니까요. 정상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인데 금리 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타당성이 생기는 거죠. 내년 성장률은 지금 1.9%로 잡았어요. 이건 KDI 성장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더 낮네요. 이게 트럼프 변수를 고려해서 좀 하방을 더 낮게 잡은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주영관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그런데 제가 안 봤지만 만약에 트럼프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수치를 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세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 2% 아래로 내려서 뭐 그게 또 어떻게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앞서 제가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저는 그때 1.8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네. 예, 저는 내년에 그게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어쨌든 하향 조정됐지만 2.2니까 잠재성장보다 높은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 아닙니까? 네. GDP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보면 다 깡그리 더한 거죠. 그렇죠. 뭐 수출도 더하고 소비도 더하고 투자도 더하고 물론 경제를 볼 때 경제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부문별 구성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그나마 지난해보다 좀 회복이 돼서 네. 저조차도 올해 뭐 중반부터 그래도 2%는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소비나 투자는 상당히 부진하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숫자, 합계로 나오는 숫자 자체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한국은행이 고려해서 오늘 금리 인하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나마 지난번보다는 상황 인식이 진전된 거라고 봅니다. 되게 차갑게 얘기하시네요, 조 연구원님. 저는 원래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네. 김 교수님 같은 질문을 네.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변수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됐을까라는 질문을 드렸고 네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변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월 20일 날 해가 바뀌면 취임을 하지만 이미 네.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를 보면 성장률 전망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두 교수님들도 많은 전망을 하시겠지만 100%다 전망에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적용을 할 것이냐는 하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성장률의 하향폭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고 또한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구성 요소들의 변화인 것이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이번 달에 있을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에서도 중국도 그렇고 네. 다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드라이브한다는 걸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였던 중국과 미국이 내수 부양한다면 과거 같으면 무역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있었을 법한데 네. 이번에는 트럼프 2.0 시대에 그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년도 성장률 1%의 그 이면에는 수출의 둔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2.0에 아니면 트럼프 시대의 하늘의 경제 성장률 반영이 일부 반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하향폭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는데 금리 인하 결정.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FOMC인 거고. 그때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마 조건 중에 하나 놨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 그 다음 12월에도 25bp 내릴 거라는 신호를 줬고 그런데 이게 조금 좀 애매하게 된 것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약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정책이 만약 들어온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 안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정책이 뭔지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올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디서 얼만큼 관세를 올릴 거냐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내부적으로 요거는 트럼프가 그냥 내고용으로 지금 내세운 숫자다.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연준 자체로는 지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은
요거는 주로 이제 주거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 추세는 아직도 내리는 추세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계속 내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리지 않겠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괜찮겠습니까? 지금 다시 미국과 금리 격차 1.75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 다음 FOMC 때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줄어들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제 이달 들어와서 급격하게 좀 달러 강세가 나타난 면도 있고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동결을 점쳤던 전문가들이 그런 이유를 대기도 했었고요. 사실 제가 이 프로는 꽤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여기 같은 방송국의 다른 프로에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아마 그 직후쯤이었던 때 같은데 네. 출연해서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0.5%포인트 비커스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이 또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꼼꼼히 안 보시는 것 같다. 그리고 뉴스를 좀 제대로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이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금리 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이상한 금리 인하 하니까 기억하세요? 네. 예.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통상적인 금리 정책의 조절은 대개의 경우 만장일치인데 반대가 나왔고 금리 인하는 통화 완화 수단인데 지난 몇 년간의 대표적인 통화 긴축 수단이었던 양적 긴축을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그건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 동시에 9월 FOMC가 끝나고 발표되었던 프로젝션 머티리얼 안에 있는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에 안착하는 시기는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도 아니고 26년 말이라고 응답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적절한 장기 정책금리 수준을 6월 조사 때는 2.8이라고 했는데 2.9로 도리어 0.1%포인트 높였고 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 때의 금리 고점은 2.5%였는데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시작을 했는데 빨리 낮춰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낮춰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양적 긴축 수단은 또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많이 해주고 빨리 해줄 거라고 하는 금융시장의 기대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대가 또 빠르게 바뀌면서 더군다나 이제 와서 파월이나 미 연준 이사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빨리 금리 안 낮출 거야. 우리 그럴 생각 없어라고 했더니 또 지금 금융시장에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너무 단호하셔서 다음 질문을 까먹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네. 일단 이제 환율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이 내리고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 또 오르고 있어요.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인하에 대한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고착화되는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번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 네. 상대적인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더 네네.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금리의 방향성이 환율의 향방을 결정한다라는 항등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달러 인덱스, 즉 미국의 통화와 네. 한국의 통화, 즉 미국의 경제 체력과 한국의 경제 체력을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금리 차이에서 달러원 환율의 향방이 레벨이 결정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따라서 오히려 미국의 주가 지수와 한국의 주가 지수의 상대 강도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의 향방이 좀 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어서 물론 오늘 금통위가 깜짝 금리 인하를 했지만 또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또 깜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국의 주가 지수의 향방이라든지 한국의 주가 지수의 향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주가 지수의 상대 강도죠. 미국이 훨씬 더 오른다면 달러는 강해질 것이고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오른다면 원화는 강해질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시간 시계를 좁혀보더라도 미국의 아웃퍼폼 상대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달러 환율의 약세, 지금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관님, 환율 상단 어디까지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꽤 올랐었죠. 네. 1,400원 넘어갔기도 하고 지금도 그 언저리에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좀 앞서갔거나 무언가를 놓쳤거나 그러다가 사실은 미 연준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나? 그러다가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전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과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트럼프가 될 것들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절반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그리고 정말로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융시장이 앞서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갔지만 저는 이렇게 조정받는 게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막 뭐 1,400원대 중반까지 이렇게 막 치솟고 뭔가 놓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어느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그 나라의 정책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그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가는 게 매크로적인 흐름이죠. 네. 올해보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게 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많이 안 낮춰준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지금 매크로 상황은 달러와 가치가 떨어져야 맞는데 금융시장이 무언가를 놓쳤거나 또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조치들이 나오니 지금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거나 약세가 주춤한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상황들이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흐름이겠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역시도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존에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을 하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나온 그 결과에 저희가 사실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트럼프가 밀어붙이던 정책들을 막아주던 브레이크 장치들이 좀 있었어요. 가령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네.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이 공화당 안에서도 그리고 행정부 안에도 일부 들어가 있으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있었고 그리고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입법부에서도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좀 걸렸었고 마지막으로는 사법부도 좀 눈치를 봐야 됐었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인선을 하면서 네오콘을 넣지 않을 거야. 네오콘 다 나가 이렇게 했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을 스위프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조차도 트럼프 일기 때 뽑았던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네. 사법부의 대법원에서조차도 트럼프의 강한 조치에 브레이크가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매크로 상황을 볼 때 달러와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강한 조치들을 내놓고 그것이 미국 안에서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저희가 경험을 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달러와 강세,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 국면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경험할 거라고 봅니다. 좌충우돌이네요. 그러니까 기조적으로는 약세를 갈 것으로 보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트럼프식의 어떤 그 좌충우돌이 환율을 건드려서 자극시킬 수 있겠다. 뭐 지금 미국에서 뭐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관세를 붙인다면은 그러면은 환율은 강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좀 얘기를 한 건데 관세 정책이 확실히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는 그냥 말할 때마다 관세율이 바뀌고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바뀌니까요. 그래가지고선 환율은 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식시장인데 뭐 이 금리 인하가 좀 깜짝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다음 1~2주일 정도는 좀 원화가 강화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세는
피하지 못할 것 같고 미국 시장 강세는 당분간 일단 뭐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없지만은 트럼프가 선거됐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린다는 약속 때문에 강세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는 1,400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율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그냥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지금부터는 금리를 내렸잖아요. 내린 거에 대한 효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수 침체를 고려해서 2회 연속 금리를 내렸다. 이런 분석이 뭐 타당해 보이는데 금리를 내렸어요. 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인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기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글쎄요, 미스터 마켓은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금리를 논하고 있지만 시장금리들은 다 인하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가정이 바뀐 것이죠. 추가적으로도 인하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물론 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나 네. 지금의 인하가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트리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시장 가격 변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물 경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글쎄요 수영경제 전반적인 전문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결정을 내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금리는 인하하는 것이 인상하는 것과 동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이 인하했잖아요. 네. 효과가 있어야죠. 내수 진작돼야죠. 활성화돼야죠. 2번 연속 내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미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근데 뭐 찾아보시면은 뭐 그때 말씀드렸던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10월 한국의 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말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들 계시지만 그리고 저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부채 많으신 분들의 이 상황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체감하시는 대출금리는 별로 안 낮아지거나 도리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계부채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책 당국은 올해 말 목표로 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숫자를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정책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유지되고 있죠. 금융기관들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돈 빌려주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높여서 지금 덜 빌려주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어렵습니까? 많이 빌려주진 않지만 금리를 덧붙여서 비싸게 빌려주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많은 이자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제 통계가 발표됐죠.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 금리 동향을 보면 10월에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했는데 도리어 가계 대출 금리는 더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이 다를까요? 11월이라고 하느니 금리를 인하했지만 사실은 0.25%포인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인하 폭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더 덧붙이면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채권금리와 같은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은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폭보다 체감하시는 또는 직면하는 대출금리가 덜 낮아질 수 있습니다. 10월처럼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폭을 온전히 다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소비, 투자 이런 것에 도움을 주거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일 텐데 정말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수가 어려운 게 사실 KDI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금리가 높아서 정말로 내수가 어렵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나요? 가령 이런 이유 없습니까?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처럼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네. 그때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예요. 투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향을 안 주고 있나요? 그리고 가계는 다릅니까? 가계의 민간 소비를 GDP 안에 들어가 있는 민간 소비를 국외 소비와 국내 소비로 나누어서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면 국내 소비 증가율은 제로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외 소비 지출 증가율은 40%대예요. 국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게 정말로 금리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들이 바뀌었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고 있나요? 국내 경제 주체들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당장 소비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예, 저 조 의원님 말씀하신 네. 거에 좀 부분적으로 좀 추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금리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가계부채가 높은 상태에서 또 미래 경제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를 내리든 안 내리든 일단 미래가 더 불안하면은 돈을 쓰지 않지. 소비 이것 뭐 금리 내렸다고 그 오직 하나의 이유로 소비를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2008년서부터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은 이례적으로 그 과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이자를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요가 따라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하면은 투자도 뭐 특히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소비가 늘려면은 첫째, 높은 가계부채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도 그 높은 가계부채가 있으니까 소비를 늘릴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가계부채도 또 어떤 면에서 기업부채도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역할을 하고요.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실제 소득이 안 늘어난다기보다는 이미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있는 부채에 뭐, 대한 부담 예, 때문에 금리가 약간 피해를 신규 내린다고 소비를 해도 하는데 제약이 있다. 금리가 약간 내린다고 해도 그래도 대부분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를 늘릴 만한 여지가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도 역시 그 높은 기업 부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안 보인다면은 굳이 뭐 투자를 더 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투자 증가 감소를 본다면은 대부분이 IT 관련 투자인데 그런데 IT 관련 투자 또 그 IT 수출의 증가는 우리가 옛날에는 낙수 효과를 많이 기대했는데 낙수 효과가 금년 와 보니까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금년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금리를 내릴 효과가 있었을까 좀 의문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이미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를 내리면은 뭐 좀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조 의원님한테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가계대출에 있어서는 집값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이제 그 대출의 그 늘어나는 증가율 자체를 지금 당국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억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주택시장 외에는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고 치죠. 금리를 낮춤으로써 그분들도 역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금리 인하 효과로 저희가 내수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플러스죠. 그런데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어쨌든 간에 대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떤 네. 명목이건 간에. 그리고 사실은 어떤 채널을 그동안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활발하게 해줬잖아요. 사실 올해 늘어난 부채 증가를 쪼개보면 그런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빌린 돈이 많습니다. 가계부채 총량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총량이 늘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자 부담,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함께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건 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해 초부터 부채 부담이 늘어날 거다. 그런데 그게 당장 체감이 안 될 수 있다. 근데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왜 드렸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이다.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는데 네. 미국과 달리 우리는 정부가 그냥 준 보조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대출의 형태로 풀렸다. 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체감이 안 됐다. 왜냐하면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유예시켜줘. 지난해 9월까지 부채 원리금을 갚으라는 부담을 체감을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그게 이제 달라졌죠. 언제적 코로나입니까? 이제 그 이유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3개년에 나눠서 점진적으로 부채 부담을 이제 늘리는 조치들이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는 이제 이자는 내셔야 돼요. 네. 올해 9월 이후는 원금도 나누어서 갚으셔야 돼요. 내년 9월 이후는 만기 연장이 안 되십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에 늘어났던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뭐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건 숫자만 보셔서 그렇죠.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하는 연체율 통계는 별로 안 높아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율이 뭡니까? 빌려준 부채 중에서 네. 문제가 생긴 부채가 분자로 들어가는 비율 아닙니까? 네.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금융지주 안에서 문제가 생긴 대출금을 자회사에 해당하는 채권 추심회사에 팔아버려요. 그럼 분모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별로 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은 그 비율이 중요하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까? 체감이. 제가 정말 우려했던 상황이 그런 거죠. 경제 뉴스가 아니라 사회면 뉴스에서 부채로 인한 부담이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애들을 버리거나 저희가 그런 뉴스를 정말 안 보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봅니다. 많은 이러한 사회면에 나오는 뉴스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캐다 보면 그 안에 빈 문제가 있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정말 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출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연체율을 비롯해서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경제와 실제 체감을 하는 이 경제가 그만큼 괴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좀 되돌아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릴게요. KDI가 계속해서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타이밍 늦었다, 계속 실기론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좀 더 빨리 내렸어야 되나? 이런 경기 방어 대응을 위해서. 김 교수님. 네, 일단 조 박사님 오랜만에 말씀 드렸는데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KDI 말씀 주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KDI는 국채은행이죠. 아니, 국채연구소죠. 따라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가 얘기하는 빨리 움직여라, 지금 드라이브 걸 때다, 적시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글쎄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 언론이 실기라는 얘기는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기라는 것은 정책이 실패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실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KDI는 KDI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정책은 저는 먼저 선언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KDI는 자기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 하느는 약간은 늦을 수 있다고 우리가 느낄지언정 그래도 액션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유를 바라보자. 여담을 좀 드리자면 KDI는 계속해서 서두르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KDI 말대로 조금 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빨랐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상황이 나았을까요? 자영업자 상황이나 소비 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파요. 근데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왜 빨리 안 됐을까? 사실은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은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한은의 직전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은 8월에 있었습니다.
8월 그때도 2.5%였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낮추면서 그날 기자회견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우리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의 침체나 둔화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금리를 왜 낮춥니까, 연거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스스로 건 명분이 뭐냐면 없네요. 금리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들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집값에 대한 우려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도리어 원달러 환율도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를 들면서 하느니 금리를 낮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경제 성장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이 뭐 저 숫자가 뭐야? 뭐 2.5면 어떻고 2.0이면 어때? 뭐 그게 그렇게 큰 차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니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 기관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경제 주체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데 더 쓴소리를 해야 되겠고. 글쎄요, 더 쓴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통화 정책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금 다 우리 셋이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통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한은에서도 요즘 뭐 금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구조 조정을 얘기하잖아요. 구조 개혁. 산업 정책이나 뭐 대학 이야기도 규제나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한은도 이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약발이 지금 너무나 약하다. 그거를 고치려면은 경제 자체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모든 것을 다 금리나 아니면 정부 지출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은 약발이 완전히 없어질 거다. 우리가 이제 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같은 뭐 단순한 거시 정책으로 써가지고선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그 약발이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선 지금 그런 그 다른 이슈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기를 얘기했지만 지금 조 의원님하고 빈센트 님도 김도 얘기했지만 교수님이요? 네. 예, 그렇지만은 그 실기가 어떤 거에 대한 실기에 따른지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환율 시장으로 봤다면 실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 그 주택 가격을 본다면 또 실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 성장률이나 뭐 어려우신 분들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야 좀 이제 실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뭘 하는 데냐? 물가 안정 잡고 금융 안정을 추진하는 데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기보다는 환율이나 그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실기를 더 중요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선 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어떤 변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은 잡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면- 안 잡혔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 그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내려가거나 동결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돈 그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풀어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막고 있는 게 좀 할 수 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정책이라고 좀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그 부동산으로 가는 그 돈을 막는 조치가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다 그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그 증가율을 누르고 있잖아요. 네.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전국 집값 기준으로 보면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이게 네.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네. 이번에 금리를 낮췄어요.
더 이상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집값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네. 질문은 일단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전반적인 투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저는 부동산 시장이 일촉즉발의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요.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총량 규제로 많이 눌러 있기 때문에 물론 통계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전국 집값은 빠지고 있죠. 더구나 우리가 주택 시장을 볼 때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그대로 보합인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분수령에 가까워졌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가격이 고꾸라져야겠죠. 하지만 지방이나 다른 수도권 이외의 주택 가격 말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보면 보합권에서 상당 부분 버티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 버틴다는 것은 유효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의 정책의 약간의 실기와 기스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글로벌리 금리 인하가 조금은 완화됐다 아니면 금리 인하가 더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를 빼고 나면 금리는 인하하는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리 시각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여전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정책을 그걸 누르고 있다. 따라서 일촉즉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시장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잡혀가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차별성 있는 말씀을 못 드릴 때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역시 단호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토론을 마칠 때가 돼서요. 마지막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내년 성장률 전망을 1%대로 지금 내려잡았습니다. 1%대 성장률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조 의원님.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을 한다. 이게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선전했던 수출이 어쨌든 간에 둔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내년 성장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둔화되는 흐름을 오늘 저희가 많이 이야기한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 부문이 어느 만큼이나 살아나면서 메이크업을 해주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저의 전망은 그 회복세가 느리고 미약해서 충분히 메이크업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한 지가 꽤 됐고 그래서 이미 올해 중반부터 내년 성장률 1.8%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가 되고 그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그만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이미 트럼프는 됐고 하지만 트럼프가 펼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강하게 나오는 시비어한 상황과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마일드한 상황으로 나눠서 사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적절치도 않은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 성장률이 2%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내년에 1%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올해보다 느리고 미약하지만 소비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만큼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소비 회복세, 체감 경기에 정책 당국이든 한국은행이든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대출금리의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에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지만은 지금 그 우리 잠재 성장률은 낮은 2%대. 그 다음에 뭐 이번 2020년대 말에 가보면은 어차피 1%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1%대로. 그렇게 해서 정상 성장률이라도 침체처럼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트럼프 효과도 있고 내수가 계속 확인되지 않기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둔화가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그 단기적인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률도 다시 올릴 수 있을까를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약발이 약해진 그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그 잠재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을 때 개혁을 해야 될 것을 거의 다 미뤘어요. 거의 다 밀고 그것을 금리를 내려서 또는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부채를 너무 늘리면서 그 효과가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개혁을 하면은 중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희망이 더 높아지고 성장도 더 높아지고 소득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오죠.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됐는데 가장 어려울 때 이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시 그냥 약발이 약한데도 이 재정 정책 그 빚을 늘릴 거냐, 금리를 내려서 해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개혁을 시작할 거냐. 좀 우리나라 정치권을 본다면은 다시 또 밀어낼 것 같고 그거는 미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 그 금리를 내려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좀 정치권 우리 지도층에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가지고선 지출을 좀 늘리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토론이 매듭을 다 짓지 못한 것 같은데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SBS 비즈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